72%.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입니다. 촛불 민심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는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성징병제, 공정 이슈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로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있는 20대 남성 이남자. 오늘은 이와 관련해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의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해설가 이태입니다. 최근 2030 세대 최대 이슈인 군대와 관련된 뉴스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가산점 부활, 그리고 군대의 자가격리자의 부실급식과 부실 케이크 논란까지 정쟁 대상이 되어버린 2030의 핵심 이슈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Power. Interview. 오늘은 여당에 등 돌린 2030 세대, 그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나울통 진행합니다. 오늘 나울통의 새로운 진행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최가영 이슈 리포터를 소개합니다. 최가영 이슈 리포터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과 청년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이슈 리포터 최가영입니다. 앞으로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께 생생한 이슈를 전달하는 이슈 리포터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슈 리포터라는 이름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 걸맞게 오늘 이슈를 또 한번 리포팅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남자라는 화제의 키워드로 상정된 2030 세대 남성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30대 남성까지 정부와 여당 지지가 철회되었는데요. 선거 이후 3주가 지나면서 이 남자를 정치 프레임으로 호도해서도 안 되고 호도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과 반대 주장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태임 미남 정치해설가께서는 이 일련의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2030의 페미니즘과 그리고 이제 흔히 어르신 세대, 그리고 486, 586 세대라고 하죠. 그 486, 586 세대까지의 페미니즘과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486, 586 세대가 겪은 여성의 인권 문제는 여성이 사회 참여 자체를 제한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인사고과의 불이익과 제한된 취업 분야 등이 있었다면은 현재 2030은 이제 과거 486, 586 세대들이 겪은 여성 인권 문제와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페미니즘 정책들이 이제 사회에 갓 진출하게 되는 2030의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창업을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을 지원을 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가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2030 세대 2030대 여성 중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을 못하고 제한받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또 반면 남자라는 이유로 가점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과거의 여성 인권과 현재의 여성 인권은 많이 좀 변했기에 행정과 입법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페미니즘 정책을 내지 않으면은 작금의 2030 남성들의 외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저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최가영 이슈 리포터, 특히 최근에는 여성 징병제를 중심으로 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4월 19일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현재 24만 2,316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전체 추천순의 상위 5개 안으로 들었는데요.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는 듣기 힘들어진 저출산 사회에서 앞으로의 병역 자원은 더욱 부족해질 것이고 남녀 평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는 남녀가 공평하게 징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젠더 갈등을 초래하고 소모적인 논란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여성 징병제는 물론 모병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KBS 방송국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8%가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출간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2030 세대 남성들의 민심을 돌려놓기 위한 대책인지에 대한 논란 역시 불이 붙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진행자 두 분께 좀 의견을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이 여성 징병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이태인 정치해설가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뭐 군대를 다녀오긴 했지만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중한 답을 좀 내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기본 군사 교육은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 네. 뭐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인 뭐 작금의 상황 속에 언제 전쟁에 다시 발발할지 모르기에 좀 남녀를 떠나서 전쟁 발발 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 여성들이 징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뭐 K사에서 이렇게 뭐 조사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과연 신용이 있는 조사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물론 언론사에서 했으니 어느 정도 신용이 되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좀 열어놓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이제 앞서 최가영 우리 이슈 리포터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일 기초 군사훈련 남녀 불문 100일 기초 군사훈련을 제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면 최가영 리포터께서 좀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처음 접하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아, 네네. 네, 안 그래도 또 남편의 친구들이 또 다 같이 모이는 한 자리에서 네. 한번 또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저도 남편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물론 각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여성 징병제를 했을 때 군사력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군에서 좀 비효율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과연 이걸 통해서 남녀 평등에 가까워질까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군내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이유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맡게 될 것이고 또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이 남녀 간의 갈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문제에는 2030 세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외쳤고 이에 청년들은 진정한 청년 정책을 기대해왔다. 그런데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정책적 논의까지 이어지는 이슈가 다른 게 아닌 여성 징병제를 포함한 모병제, 군 가산점 등 병역 의무와 관련한 쟁점이라는 것에 의문이 든다. 진정으로 2030 세대 청년들을 위함인지 아니면 등을 돌린 이대남의 표심 잡기를 위한인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최가영 리포터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슈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안들이 솔직히 2030 세대 청년들을 위한 건지 의문이 좀 들어요. 네. 이런 이슈들 중에서도 여성 징병제도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20대 남성분들 제가 네 분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다들 반대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나도 남자지만은 공감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던 게 떠오릅니다.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여성 징병제라는 카드 그리고 기초군사훈련제도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정치권에서의 어떤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 이태인 해설가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일단 제가 2030 청년의 입장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논의되는 정부 여당의 청년과 관련된 내용들은 솔직히 공감이 전혀 안 돼요. 도대체 네. 뭐를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요. 이번 병역 관련 이슈도 정말 혼자 열심히 생각해 보았지만 이게 솔직히 정쟁 이슈일 뿐 2030 중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갈피를 전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로 덮으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길을 걷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참모진들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보 자체가 사실 그 최근 일어났던 보궐선거에 대한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 두 분 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좀 여쭤보면 이 남성들의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자주 거론됐었습니다. 이번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한 남녀불문 100일 기초군사훈련이나 이 모병제 혹은 이 여성 징병제가 2030 남성들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이태인 정치 해설가께서 또 2030 남성이시니까 네,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조금 뭐랄까 비관적인 것 같은데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2030의 청년 세대가 느끼는 문제 중 병역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탑5 안에는 들겠지만 적어도 1, 2, 3순위, 1, 2순위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경제나 주거 그리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 등에 있어서 청년들의 고민이 우선이지 왜 병역과 관련 내용들이 대서특필되며 2030의 대표 문제라 인식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이슈로 덮는다고 한 게 결국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고 그 대신 이제 병역과 관련 이제 국방과 관련된 걸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지 그런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러면 1, 2순위를 다투는 사안들이라면 방금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자기 집을 네. 소유하기에 있어서 과거 이제 네. 부모님 세대와는 좀 다르게 매우 힘든 과정이잖아요. 이제 거의 내 집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막연한 생각에 그거 먼저 어쨌든 그 생각들을 정부 여당에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뭐 네. 다음 질문, 다다음 질문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제 청년들의 계층 이동에 대해서도 과거 부모님들은 이제 부동산으로 적당히 부를 축적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열심히 내 재산을 지켜왔다면 작금의 청년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1, 2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는 또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2030 세대들 청년들이 이제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린 이유 중에는 이 공정 이슈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최가영 이슈 리포터께서 또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2030 세대에게 투자는 생활 속 문화가 되었습니다. 네. 유튜브와 스터디를 통해서 주식과 비트코인을 좀 배우고 또 직접 투자에 뛰어든 청년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새롭게 주식 투자에 뛰어든 신규 투자자의 28%는 20대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체의 26%인 30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신규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책 없이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팔아 벌어들인 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 한 해의 암호화폐 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250만 원의 공제액을 뺀 150만 원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특근법으로 인해 실명 계좌가 막혀서 거래소가 폐쇄될까 하는 우려도 불안감 역시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청년들은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하죠. 규제는 하는데 세금은 걷어야겠다. 이런 정부 방침에 많은 청년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태인 해설가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제도 하고 세금도 걷고 참 뭐 솔직히 제가 비트코인을 하지 않아서 당사자의 입장으로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청년들의 이제 계층 이동 수단 중 부동산의 경우 이제 규제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열심히 다른 대안을 찾았죠.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 정착을 하는데 네. 그 정착지가 이제 가상화폐인 거죠. 네. 그런데 그 가상화폐조차 규제하고 세금까지 걷어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부모님 세대의 경우 이제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투자의 목적으로까지 활용이 됐잖아요. 네. 시세 차이까지 거두고 그렇게 적당히 부를 축적하는데
청년들인 우리는 뭘로 도대체 계층 이동을 하고 부를 불리고 자산을 축적하죠?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가상화폐 관련돼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꼭 이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댓글이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렇게 수단이 달라졌을 뿐인데 네. 뭐 저는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억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게임 산업과 같이 네. 굉장히 암흑기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뭐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동산으로 어떤 그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을 남겨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계층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그런 계층 이동의 목적으로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 이뤄왔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최가영 우리 리포터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변 청년분들 중에는 실제로 코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다들 유일하게 아침에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가상화폐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정부의 규제로 만약에 세금을 걷게 된다면은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주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가 지금 정부 여당이나 전문가들이 많은 지금 우려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실 어떤 그 도박이나 투기와 가까운 지금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맞다면 그리고 굉장히 그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규제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하는데요. 두 분께서 좀 바라보셨을 때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청년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또 생각하실 게 어떻습니까? 네. 전 오늘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비트코인을 막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불법 행위를 그냥 단속할 뿐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불법 행위라고 하면은 그런 모든 코인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다 불법 행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섣불리 좀 불법 행위라고 규정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태인 해설가께서는 이런 정부의 방침 혹은 전문가들의 지적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일단 그들이 어쨌든 20,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던 분야에서 그걸 통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존중을 하긴 합니다만 시대적으로 변함에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유연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 아직 국제적으로도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등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것도 역시 청년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이태인 해설가께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먼저 좀 다시 한번 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 속에 당장 이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에 고민해오던 청년들이 이제는 코로나19로 격번한 세상 속에 이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 게 아닌지라는 조금 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가영 리포터께서 저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뭐 큰 돈을 넣는 건 아니고 좀 야금야금 제가 그나마 벌고 있는 돈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저 역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게 방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계층 이동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더군다나 결혼을 했는데 저도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남성도 여성도 같이 일을 하는데 근데 이 집을 마련하기에 또 앞으로를 봤을 때 정말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이 투자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뭐 주식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눈길이 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런 주식 말고도 부동산 말고도 투자랑 좀 비슷한 형태의 일종의 재테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차테크라는 게 있어요. 네. 차테크가 뭐 신차라든지 중고차 이런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1년 정도 본인 소유로 이용을 하다가 다시 되팔아가지고 그만큼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되받는 이런 재테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오늘 뜨거운 이슈, 이 이남자 현상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채인 해설가께서 먼저. 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청년들 2030이 제가 뭐 아무튼 조사를 좀 해본 게 있어요. 2030이 입법 과정이나 이제 정책 수기 과정에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좀 참담한 수준의 참여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각 지방의회 중에 특히 기초의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비례대표란 제도에 청년 기본법상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은 5%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순 기초의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광역의회 그리고 국회도 2030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태죠. 더군다나 기초의회 비례대표의 성비는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워낙에 비정상적인 수치이기에 저는 어느 정도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초의회 비례대표의 성비가 여성 97%, 남성 3%로 조금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네,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 남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 때문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물론 하나이겠지만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남성에 쏠리면서 그 외의 것들은 배제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민주당이 2030 세대 남성의 표결 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좀 참패했다. 그러니까 올인해가지고 참패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여당이 여성주의에 올인했다는 것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훗날 남성도 여성도 모두가 함께 웃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중심 미디어 공론장에 관심이 많은 책임 PD가 지금 나가고 있는 시사팩토리 100.3에 시민중심 미디어 공론장이 될 수 있는 새 코너를 만들기 위해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이 코너에 출연할 울산 지역 시민 리포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가 되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 생활 속 이야기, 마을 이야기, 이웃 이야기를 또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 모집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고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올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SG워너비의 죄와 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현상,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태인, 최가영, 조연출의 개윤아, 김현빈, 손재민, 양태영, 이찬미, 구성의 엄유미, 책임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